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CFD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레버리지를 크게 만들 수 있고 세금이 절반이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요. 하지 마세요. 일단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CFD를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자료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케고스 사태로 본 주식 장외파생 상품 위험 점검, 제가 이걸 파일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봤고, 뭐 이제 이슈 그래서 뭐 이게 헤지펀드 아케고스가 거래했던 투자은행들이 그래서 블락딜 형태로 주식을 팔아서 시장에서 관심이 만들어졌고, 뭐 사람들이 되게 재미살 만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뭐 마진콜에 실패를 했고, 왜 문제냐, 문제점을 봤는데 과도한 레버리지 최소 7배 이상. 그러고 한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안 봤어요. 이 밑에 자료를 읽어볼 필요가 별로 없었죠. 이 밑에 자료를 봤었으면 그때 제가 이 사람들이 TRS를 했네, 이 사람들이 CFD, 이런 시스템이 또 하나 있구나.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몰랐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TRS라든지 에코티 스왑은 되게 유명한 거고, CFD는 제가 잘 몰랐는데 NDF 거래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데, 일단은 왜 제가 여기까지 보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우리는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린 건 아니죠. 문제가 되는 거는 빨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get rich slowly,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get rich quickly를 하게 되니까 사고를 터뜨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get rich quickly 할 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이 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걸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레버리지밖에 선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가 되게 위험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뭐 딱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래도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내가 현재 투자한 금액 1억입니다. 1억이라고 한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이렇게 비운 부분들이에요. 레버리지 50%, 100%, 15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0% 한다고 생각하면 1억을 빌리니까 실제로 2억을 투자하는 거겠죠. 2억. 이렇게. 그럼 여기가 보면 뭐겠는가 하면 부채가 되는 거고, 부채. 여기가 총 투자한 자산이 되겠죠. 총 투자한 자산. 요게 나의 자본이고요. 자본. 자,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한 10% 빠질 수도 있고, 실제 시장에서 20% 빠질 수도 있고, 30%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건 별로 얘기할 거 없죠. 10% 오르고 20% 오르고 30% 오르면 내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거는 쓸데없는 얘기고 볼 필요도 별로 없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되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돈 1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 5천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10%가 빠지면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10%가 빠지면 1억 3,500이 되죠. 그 다음에 20%가 빠지면 1억 2천이 되고, 30%가 빠지면 1억 5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돈이 5천만 원,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 해서 30%를 빠지게 되면 실제 1억 3,500에서 내가 5천만 원 돌려주고, 1억 2천에서 5천만 원 돌려주고, 1억 500에서 5천만 원 돌려주게 되면 이게 나의 잔고가 돼요. 나의 잔고. 이것이 나의 잔고들이 되죠. 잔고들이 이렇게 쭉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100% 정도쯤 하게 되면 잔고가 많이 줄고, 250% 하게 되면 1억을 빌려서 2억 5천을 빌려서 3억 5천을 투자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30%가 빠지게 되면 난 아웃입니다. 아웃. 나는 아웃이죠. 마진콜입니다. 마진콜.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대충 계산을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최소네요. 그것도 7배 레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가 어디 와 있는가 하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랬는가 하면 1억을 가지고 7억을 빌려서 8억짜리 포트폴리오를 최소한 만든 거죠. 그럼 주가가 20% 빠지게 되면 아웃입니다. 주가가 10%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잔고가 2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말도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쯤까지 그럼 우리가 감내해 낼 수 있냐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부채 비율이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누가 선택하는가 하면 시장이 선택하는 겁니다. 시장이. 우리가 좀 되게 좋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채 이렇게 많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주식은 한가 한번 치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료를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자료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좀 되게 유명한 자료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자료죠. 베어마켓이 있고 베어마켓 리턴들이 있는데, 뭐 옛날 자료는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이건 이제
그 1930년 대공황 당시입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도 없었고 FRB도 존재하지 않았고 뭐 그런 시대 때 얘기해요. 그런 시대 때.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1년 동안 얼마 빠졌는가 하면 34% 빠졌습니다. 그 보면 40%, 49%, 57%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쯤까지 하락을 하는가 하면 40%, 50%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게 뭐가 하락하는가 하면 인덱스가요. 종목이 아니라 인덱스가. 그럼 이게 얼만큼 하락하는가 하면 마이너스 40% 정도쯤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2m로 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시장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 그것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면 안 된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옵션 거래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고 까먹으면 2배 투자하고 까먹으면 또 2배 투자하고 까먹으면 또 돈 2배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때 꼭 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 블랙잭 게임에서 뭘 받고 뭐 어디서 뭐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2배씩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등 뭐 그런 거 하는 애들 있죠. 그 투자를 하는데 제가 걔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못된 거 배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못된 거 배우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너 사고 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는 옵션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이제 그 회사가 하나 사라지고 그 집이 하나 사라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되게 유명한 회사와 꽤 유명한 집이 하나 사라졌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배우거나 잘못된 데서 돈을 벌었던 화끈한 경험을 배우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뭘 하는 게 아닌가 하면, 투자는 그 잘난 척 하는 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프로그램 보면 뭐 아는 척 살롱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 뭐 나름대로 재밌게 몇 개를 보긴 하는데, 투자는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는 가슴에 뭔가 이렇게 콩덕거림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투자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안전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아케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뭐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냐? 전혀 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자료를 막 더 뒤져서 볼 필요도 없이 저는 여기까지 딱 보고 볼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위험한 짓입니다. 그 위험한 짓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술을 마시면 사고 터뜨릴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렇습니다. 나도 죽고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운전을 할 때 그 하얀 선과 그 노란 선이 그 선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줘야 돼요. 네, 룰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고 터집니다. 사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뭐 친척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고,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상품들은 앞으로도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또 사고 치면 또 이제 정부가 또 이제 어떤 규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요 얘기는 좀 제가 하고 싶어요. 평소에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과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밑에 보니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남이 존재를 해요. 남이 존재한다는 말은, 자, 내가 아까 내 돈 1억과 남의 돈 2억을 빌려서 3억어치 자산을 샀죠. 3억어치 자산을 샀는데 가격이 이제 이게 얼마가 됐는가 하면 3억이 2.1억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도 2억이 됐고 여기도 1억이 됐죠. 그럼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전화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일 때, 한 140% 정도 남았을 때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가 들어서 제일 억울한 게 뭐겠습니까? 자산이 2.1억이 됐다가 다시 이것이 4억이 되고 5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내 포지션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웃됐습니다. 누가 팔았는가 하면 이 2억을 빌려준 사람이 내 재산을 강제로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청산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당해버린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한테 돈을 빌려준, 레버리지를 일으켜준 사람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너 나가, 아웃. 이렇게 해서 강제 청산 당하는 거죠. 그게 되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한다는 건 이거랑 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 돈이 1억 정도쯤 있는데, 실제로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고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1억인데
실제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수익이 3억 정도쯤 가는 자산을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억 정도쯤 되는 자산을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부채를 일으키게 되면 한 140% 정도쯤 되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다는 거고, 그렇진 않다. 그래서 뭐가 없는가 하면 강제청산이라고 하는 절차가 없어요. 강제청산의 절차.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좋은 점은 뭐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였는데, 그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어요. 1억밖에 없는데 실제로 1억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1억을 풀배팅을 하고 여기가 하나도 없는 것만 해도 투자를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가 코스피를 혹은 뭐 S&P를 혹은 뭐 니케이 225를 왜 언더퍼폼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식형 펀드 매니저는 주식을 몇 프로 살 수 있냐면, 몇 프로 살 수 있는가 하면 한 95%까지 사는 게 맥스예요. 맥스. 자, 근데 시장은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주식시장이 10% 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펀드 매니저는 95% 밖에, 이게 맥스고 어떤 사람은 80% 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고 생각하면 얘는 9.5가 오르게 되고 얘는 8%가 오르게 돼요. 이것이 0.5%와 2%의 차이로 10년이 가고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정도쯤 되는 차이를 내는가 하면, 또 한번 오랜만에 또 이제 엑셀 들어왔으니까 엑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10년 투자하고 20년 투자하고 30년 투자를 해요. 자, 이 수익률 차이가 0.5%, 2%밖에 차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자, 내가 수익률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냈는데, 기간이 10년이 됐고, 1억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잔고가 3억이 됐고, 요렇게 됐는데, 차이가, 자, 얘는 10년 동안 수익률 10% 내면 2.6억이 되고, 9.5%는 2.48억이 되고, 8%는 2.16억이 돼요.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죠? 30년 지나면 얘는 17억이고, 15억이고, 10억 됩니다. 이게 40년 지나면 차이는 더더더 커져요. 더더더. 겨우 0.5% 차이인데, 0.5%.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언더퍼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최소한 나도 돈 100원 있으면 100원 다 투자하고 싶고, 1000원 있으면 1000원 다 투자하고 싶고, 1억 있으면 1억 다 투자하고 싶다. 근데 그 1억을 다 투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가? 이런 방법이 하나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총 계산하기 쉽게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얘를 부채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1억을 쓸 때 1억을 뭘로 쓰는가 하면 0.5억 정도쯤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가 계산이 쉽게 2배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0.5억은 캐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포트폴리오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0.5억을 레버리지 2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1억을 실제로 약간 더 낮은데 그 베타 1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면서 0.5억 정도쯤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근데 이제는 레버리지 3배짜리도 가끔씩 나왔는데, 레버리지 3배짜리는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여하튼지, 레버리지 3배짜리를 투자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투자 금액을 갖다가 줄여도 충분하게 캐시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볼 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경우는 시장이 상승할 때, 금액을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33.3% 하락하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어쩌지 하는데, 이 부분이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방금 했던 얘기예요. 캐시 리저버를 가질 수 있다. 현금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현재 저는 이제 베타가 한 1.5 정도쯤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 정도 근처까지 와 있는데, 현재 현금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25% 정도쯤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인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갖다가 한 1.6 정도쯤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버크셔의 부채비율을 100% 정도쯤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제 베타는 3에 육박하는 건가요? 이거는 두 가지 약간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 자, 1.6에 대한 얘기부터 잠시 해볼게요. 여기를 60%를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60%. 주가가 40%가 하락해도 포트폴리오가 방어가 되고 있죠. 주가가 50%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포트폴리오가 방어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야지 서스테인 할 수 있는 거죠. 서스테인. 제가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불렀던 그 노래를 좀 되게 재밌었는데,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재, 소냐도렌 스파르타, 네버 다이, 죽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죠. 투자를 할 때 죽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죽는다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버핏은 실제로 부채 비율을 한 10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인 베타는 3에 육박하는 건가요?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왜 그렇지 않냐면, 버크셔는 버크셔 자체가 뭘 내는가 하면 오퍼레이션 인컴, 영업이익을 내요. 영업이익.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하면 버크셔는 이렇게 나는 거죠.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퍼레이션 인컴이 있고, 오퍼레이션 인컴. 하나는 캐피탈 인컴이 있습니다. 캐피탈 인컴. 얘는 내 몸인 돈을 버는 거고, 얘는 내 돈이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부분들인데, 오퍼레이션 인컴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죠. 캐피탈 인컴 움직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인컴이 존재하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는가 하면 부채를 쓸 수 있는 거죠. 부채를. 그래서 오퍼레이션 인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베타를 키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낸다 한다 하더라도 항상 뭐는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직업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 10% 시대에 금리 10% 시대에 내가 1억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억을 버는데 현재 금리가 10%예요. 그럼 나는 얼마를 투자를 해야지 10억을 벌 수 있나 하면 10억이죠.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10% 나면 10억 곱하기 10%하면 1억을 봅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속적으로 벌어주는 것은 금리 10% 시대 때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근데 금리 3% 시대 때 내가 이제 1억을 법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가 하면 33억 정도쯤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33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내는 거거든요. 계산을 이거 3천만 원 해볼까요? 3천만 원이 되면, 이거 계산 못하겠네. 10억인가요? 10억이죠. 10억에 3%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연봉을 3천만 원 받는데 금리가 3% 시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또 다른 10억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내 몸값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어설 수준까지 되면 내가 이제 한 10억 정도쯤 되는 자산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내 몸값이 한 10억 정도쯤 된다. 근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싶다. 은퇴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한 20억 정도쯤 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이 되겠죠. 좀 말이 되겠죠. 좀 말이.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 다음에 베타가 3인 경우는 이거 진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케이스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씩밖에 안 와요. 그런 기회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베타가 저까지 가는 것들은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전체 베타를.